여러분 혹시 오늘 주식 계좌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거의 7% 가까이 폭등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BTS 진입 게임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새로운 마케팅 혁명을 일으켰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경제 쓰나미에 직접 나서서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연예인이 게임 광고에 나오면 보통 또 광고구나 하고 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게이머들이 자발적으로 오늘부터 나도 BTS 팬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뉴스 3개 하나도 빠짐없이 깊이 있게 다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BTS 지니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마케팅 영상에 출연했는데 이 영상 조회수가 92만을 돌파하면서 게임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숫자가 아니라 반응의 질이었어요.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메이플 스토리는 2003년 출시된 넥슨의 대표 게임입니다. 20년 넘게 서비스되면서 한국 온라인 게임의 대표 IP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신규 유저 유입이 줄어들고 기존 유저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젊은 층을 다시 끌어올 것인가가 큰 과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회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예인은 그냥 대본 읽고 연기하는 거고, 진짜 게이머들은 이 사람 게임도 안 하면서 왜 나와 하면서 오히려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BTS 진은 달랐습니다. 진이 얼마나 메이플 스토리를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진은 데뷔 전부터 메이플 스토리를 플레이해온 진성 유저였어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메이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고레벨 캐릭터를 키우는 헤비 유저였습니다. 이건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진은 영상에서 단순한 광고 멘트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플레이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다, 이 시스템은 정말 좋았다, 이런 식으로 실제 유저의 시각에서 피드백을 했어요. 마치 오랜 단골 손님이 사장한테 여기 음식 맛있는데 이 부분만 좀 더 개선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게이머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이 사람 진짜 우리랑 같은 게임 하는 사람이네 하면서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게다가 BTS라는 글로벌 스타가 자신들과 같은 게임을 즐긴다는 사실 자체가 게이머들에게는 일종의 자긍심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댓글에서는 오늘부터 아미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아미가 BTS 팬덤 이름인 거 아시죠? 게이머들이 자발적으로 나도 이제 BTS 팬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건 마케팅 역사에서 정말 드문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일반적인 연예인 마케팅은 팬덤에서 제품으로의 일방향 구조예요. 연예인 팬들이 그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품 이용자에서 팬덤으로의 역방향 유입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양방향 마케팅 효과가 발생한 거죠.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해당 제품의 가치가 더욱 증가하는 현상을 말해요. 게임은 특히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함께 플레이할 사람이 많을수록 게임이 더 재미있어지거든요. BTS 진 마케팅은 기존 메이플 유저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동시에 BTS 팬들을 신규 유저로 유입시켰어요. 그 결과 두 네트워크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구체적인 비즈니스 임팩트를 보면 넥슨 주가가 해당 영상 공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메이플 스토리의 동시 접속자 수와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업계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게임 업계 전체의 마케팅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는 단순히 유명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진짜로 애용하는 유명한 사람을 찾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마케팅을 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K-팝과 K-게임의 결합이 새로운 한류 콘텐츠 수출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어요. BTS의 글로벌 팬덤과 한국 게임의 결합이 해외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다만 전문가들은 주의할 점도 지적합니다. 이런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진정성이 핵심이에요.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또한 연예인의 개인적 이슈가 브랜드에 미치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이런 진성 유저 마케팅이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제품을 사랑하는 인플루언서를 찾는 방향으로 마케팅 트렌드가 변화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식 계좌를 확인하셨다면 이미 체감하셨을 뉴스인데요. 8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무려 6.87%나 급등하면서 5,872.34로 마감했습니다. 6.87%라는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코스피가 하루에 5% 이상 오르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거의 역대급 상승폭이라고 봐야 해요. 이런 폭등이 일어난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터졌거든요. 최근 중동 정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부터 설명드려야겠네요. 지난 몇 주간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사했고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추가 파견하면서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국제 유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었거든요. 한국은 특히 이 상황에 취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중동 의존도가 70% 가까이 돼요. 쉽게 말해서 중동에서 기름이 안 들어오면 우리 경제가 마비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주식을 팔고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피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몇 주간 코스피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전 합의 소식이 나온 거예요. 물론 2주라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미리 반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가 작용했을까요?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 같다고 판단한 거예요. 휴전이 2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여지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 거죠. 이런 현상을 금융용어로는 데드캣 바운스와 구별해서 릴리프 랠리라고 부릅니다. 데드캣 바운스는 하락세 중에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거고 릴리프 랠리는 실제로 악재가 해소되면서 나타나는 상승이에요. 오늘의 상승은 후재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외교 전략도 이번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최대 압박과 동시에 대화 가능성 열어두기 전략을 구사해왔거든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유지하면서도 뒷채널을 통한 협상은 계속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2주간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철회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양국은 이 기간 동안 고위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유가입니다. 중동 긴장 완화로와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기름값이 떨어져요. 기름값이 떨어지면 물류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마트에서 파는 모든 상품의 가격 인상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 유가가 10달러 떨어지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00원 정도 내려갑니다. 택시비, 버스비 같은 교통비도 덩달아 안정되고요. 또한 발전용 연료비가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완화돼요.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코스피 5,870이라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다만 전문가들은 무작정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주 휴전이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2주 후에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도 중동 지역의 일시적 휴전이 결국 파기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유가 급락에 따른 국내 정유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예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건 소비자에게는 좋지만 정유회사 주주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정유 관련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어요.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다음 2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만약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다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전문기관들은 이번 휴전을 제한적 긍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었어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최고 수준의 경제 정책 논의 기구예요.
구성원을 보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 그리고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 회의는 평상시에 자주 열리지 않아요. 보통 경제 위기나 중대한 정책 전환점에서 소집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이런 최고위급 회의가 열렸었죠. 그런데 이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전체 회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새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은 경제 현안이 바로 중동발 위기 대응이라는 뜻이거든요. 회의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비록 미일한 휴전 합의가 나왔지만 중동 정세가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에요. 2주라는 제한적 휴전 기간 동안 한국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지가 시급한 과제인 거죠. 한국 경제의 중동 의존도를 수치로 보면 더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68%가 중동에서 나와요. 천연가스도 40% 정도가 중동 의존이고요. 여기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규모도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우리 집 전체 에너지를 한 지역에서 70% 가까이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가 다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최고위급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거예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의제들을 살펴보면 첫째가 에너지 수급 안정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 비축유 방출 시기와 규모, 대체 공급처 확보, LNG 비축 확대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돼요. 한국은 현재 약 97일치 원유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기준인 90일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장기간 공급 중단 사태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석유 제품 비축은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둘째는 물가 관리 대책이에요. 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됐을 거예요. 유류세 추가 인하, 대중교통 요금 동결,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 강화 같은 것들이죠. 셋째는 취약계층 보호 방안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타격을 주거든요. 에너지 바우처 확대, 운수업체 유류비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등이 검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는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에요. 중동 리스크로 인한 환율 급등, 외국인 자금 이탈 같은 상황에 대비한 방안들이 논의됐을 거예요. 한국은행과의 공조 방안, 외환 스와프 활용 계획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섯째는 수출 기업 지원 방안입니다. 중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거든요. 건설, 플랜트, IT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이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부가 이렇게 최고위급에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선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요금 지원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나 취약계층, 전기료 할인, 확대 같은 직접적인 가계 지원책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 의지가 시장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투자자들이 정부가 제대로 대비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갖게 되면 그 자체로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한계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아무리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도 국제 유가 변동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어요. 또한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나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면 정부 재정에 부담이 가거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국가 부채를 고려하면 무제한적인 지원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이번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일주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보통 이런 고위급 회의 이후 후속 조치를 빠르게 발표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주목해볼 부분은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이에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재평가, 새로운 LNG 공급선 확보 같은 것들이죠. 또한 민간 기업들의 비축 역량 강화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요.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서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보입니다. 바로 위기 속의 기회예요. BTS진의 메이플 스토리 마케팅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성공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연예인 광고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양방향 마케팅의 새 지평을
역동성을 열었어요. 코스피의 역대급 급등은 중동 위기라는 악재 속에서도 희망적 신회에 즉각 반응하는 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화반점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경제는 결국 사람들의 심리와 기대, 그리고 대응 능력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점이에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도움이 돼